아시리아. 이 이름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정복, 힘, 이런 강렬한 단어들이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 거대한 제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을 빚어낸 땅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주 척박한 사막이면서 동시에 풍요로운 강이 흐르는 참 모순적인 땅이었죠. 자, 이 책의 기록을 따라서 아시리아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들의 땅과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봄에도 초목이 없이 벌거벗은 듯 메마른 모습. 이게 이 책이 묘사하는 아시리아의 첫인상입니다. 정말 강렬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부족해 보이는 이런 땅에서 어떻게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제국 중 하나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제국을 빚어낸 환경, 대조의 땅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알려면요, 이 척박함과 풍요가 공존하는 땅의 모순적인 성격을 꼭 알아야 해요. 이 극과 극의 환경이 어떻게 아시리아 사람들의 기지를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아시리아의 땅은요, 정말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쪽을 보면 진짜 끝도 없이 메마른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작은 떡갈나무나 덤불 같은 것만 겨우 자라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 그러니까 티그리스강 같은 큰 강 주변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평소에는 강이 깊은 골짜기 아래에 숨어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봄이나 초여름이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북쪽 산에서 눈 녹은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면서 강이 넘치거든요. 그러면 주변 땅이 아주 비옥한 땅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곳은 푸른 도금향이나 화려한 협죽도 같은 식물들로 뒤덮여서 생명력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황량한데 그 안에 엄청난 생명의 힘을 감추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아시리아가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기후도 땅을 그대로 닮았어요. 아주 극단적이었죠. 이 책을 보면 아시리아의 봄은 정말로 황홀하다고 할 정도로 날씨가 완벽했대요. 가을도 아주 쾌적했고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날씨 뒤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력성이 숨어 있었던 거죠. 특히 봄에는요, 비둘기에 알만한 우박이 쏟아지는 엄청난 뇌우가 잦았다고 해요. 바람도 무섭게 불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모든 게 몇 시간 만에 딱 그치고 다시 쨍하게 맑은 하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자연은 아마 아시리아 사람들한테 인내심 같은 것도 가르쳤겠지만 동시에 자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리고 한순간에 모든 걸 뒤엎을 수 있는 그 힘에 대한 감각을 본능적으로 심어주지 않았을까 싶네요. 근데 이렇게 척박한 땅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 품고 있었어요. 바로 생산성이었죠. 방금 말씀드린 그런 혹독한 환경을 생각하면 좀 믿기 어려운데요. 아시리아 땅에서는 놀랍게도 밤, 배, 사과, 자두, 체리 같은 과일은 물론이고요. 무화과, 석류, 올리브, 포도, 심지어 피스타치오까지 정말 풍성하게 자랐다고 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그 메마른 평원 너머에 강가나 산기슭에 숨겨진 비옥한 땅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황량함과 그 안에 감춰진 풍요로움. 이게 바로 아시리아 환경의 핵심적인 특징이자 그들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자연환경이 그냥 아주 먼 옛날, 고대에만 그랬던 걸까요? 이 책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인 크세노폰이나 아리아노스의 기록을 보면요, 고대의 기후나 땅의 모습이 지금이랑 거의 똑같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크세노폰은 아시리아의 황무지에 대해 썼는데 마치 요즘 탐험가가 쓴 글처럼 아주 생생해요. 또 아리아노스는 알렉산더 대왕조차도 그 타는 듯한 더위를 피해서 말이 먹을 풀이라도 있는 언덕으로 군대를 옮겼다고 기록했죠.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이 겪었던 그 가혹한 자연은 수천 년 동안 이어진 거의 숙명 같은 조건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독특한 환경에서는 당연히 독특한 생태계가 만들어졌겠죠. 평원에는 압신티음이라는 쑥 종류가 가득했고 강가에는 푸른 도금향과 협죽도가 자랐다고 합니다. 동물 중에서는 카브르강에 살던 비버 이야기가 특히 흥미로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댐을 만드는 아메리카 비버랑은 좀 달랐대요. 꼬리가 뾰족했고 댐 대신 강둑에 굴을 파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버들이 가진 사양 주머니가 아주 귀한 약재로 쓰이면서 결국 무자비하게 사냥당해서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갔다고 하네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낳은 좀 씁쓸한 이야기죠. 자, 지금까지 아시리아의 자연 환경에 대해 알아봤으니까요. 이제는 이 제국을 움직였던 심장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4개의 위대한 수도 이야기입니다. 이 도시들이야말로 제국의 힘과 영광 그 자체였죠. 아시리아 제국에는 중심 역할을 했던 4개의 큰 수도가 있었어요. 성경에도 나와서 가장 유명한 니네베,
즉 니누아가 있고요. 그리고 티그리스 강변에 칼라, 또 국가의 시작점이 된 아주 오래된 수도 아슈르, 마지막으로 사르곤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두루사르기나입니다.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오랫동안 학자들은 이 도시들이 그냥 하나의 거대한 메트로폴리스를 이루는 각각의 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뒤집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죠. 뭘까요? 바로 유적지에서 나온 수많은 벽돌들이었습니다. 벽돌마다 여기는 칼라의 궁전이다, 여기는 두루사르기나다, 이렇게 도시 이름이 딱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 작은 벽돌 조각들 덕분에 이 도시들이 각각 독립적인 중심지였다는 게 확실해진 거죠. 그럼 이 위대한 도시들을 세우고 강력한 제국을 만든 아시리아 사람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제 땅에서 사람으로 초점을 옮겨서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에 얽힌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한때 꽤 재밌는 논쟁이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크테시아스라는 사람은 지배계급이 아리아인, 그러니까 지금의 인도 유럽어족 계통일 거라고 주장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추측이었고요. 진짜 증거는 땅속에서 나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유적지에서 발굴된 수많은 기념물과 점토판 문서들을 보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왕들의 이름은 전부 셈족 계통의 이름이었고 아시리아 언어 자체도 세머족에 속한다는 게 명백해졌습니다. 결국 확실한 문서 증거들 앞에서 아리아인 기원설은 힘을 잃었죠. 결론은 아시리아인들은 히브리인이나 아랍인들과 같은 뿌리를 공유하는 순수한 셈족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땅, 시날 땅에서 아슈르가 나와 니네웨를 건설하였더라. 이 구절이 아시리아인들의 출신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여기서 시날 땅이라는 건 메소포타미아 남부, 그러니까 칼데아 문명이 있었던 바빌로니아 지역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인들이 원래는 남쪽 평야지대에 살다가 북쪽으로 이주해서 티그리스강 중류의 자리를 잡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도 아시리아의 문자나 종교, 문화 곳곳에서 남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새로운 터전을 찾아서 북쪽으로 올라온 이주민들의 후예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이 책의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아시리아 사람들의 성격, 그들의 심리와 도덕적인 특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움직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성격은 그들이 살았던 그 혹독한 땅과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들을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사나운 민족. 정말 강렬한 표현이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아시리아 사람들의 모든 것을 꿰뚫는 핵심적인 정체성이었다고 해요. 이 사나움이 바로 그들의 군사적인 본성이었고 제국을 움직인 힘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사나움의 정체는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이 책에서 말하는 사나움은 그냥 잔인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 요소가 합쳐진 아주 고도로 발달된 군사적인 기량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병사 한 명 한 명의 놀라운 용기와 강인함, 그리고 둘째는 주변 민족들을 압도할 만큼 뛰어난 전쟁 기술과 숙련도였죠. 이 두 가지는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계속해서 갈고 닦아졌습니다. 마치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아시리아에게 전쟁은 나라를 유지하는 방법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전쟁이 없을 때도 사자나 황소 같은 맹수를 사냥하면서 그 용맹함을 계속해서 훈련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악명 높은 잔인함은 어떨까요? 성경에서 니네베를 피해 도시라고 부를 정도였고 실제로 아시리아 군대의 기록을 보면 끔찍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해요. 그들이 그 시대 다른 민족들보다 유별나게 더 잔인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잔혹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의 시신을 훼손하는 건 단순히 모욕을 주려는 게 아니라 전사가 내가 이만큼 적을 죽였다고 왕에게 보고하고 공을 인정받기 위한 일종의 증명수단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들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 잔인함을 그 시대의 맥락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죠. 아시리아 사람들의 성격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배신과 속임수를 아주 능숙하게 썼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이걸 아주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이건 약한 자가 살아남기 위해 쓰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강자의 도구였다는 거죠. 그들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겁니다. 아마 그들 머릿속에는 교활함과 지혜로움을 구분하는 도덕적인 기준 자체가 없었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에게 배신은 승리를 위한 똑똑한 수단일 뿐이었고 이런 생각은 그들의 외교 정책에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 사람들의 여러 성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성경을 비롯한 수많은 기록에서 가장 강하게 비판받았던 것은 바로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요, 아시리아인들 스스로 남긴 기록, 그들의 적들이 남긴 기록, 양쪽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그야말로 아시리아를 정의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민족적 교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첫째, 그들은 자기들이 다른 모든 민족보다 월등히 우월하다고 믿었습니다. 둘째, 신들의 은총은 오직 아시리아 사람들만 받는다고 생각했고요. 셋째, 진정으로 현명하고 용감한 것도 자기들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식 기록에는 군사적 패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설령 졌더라도 그건 승리를 위한 과정의 일부로 포장될 뿐이었죠. 그들이 다른 민족에게 인정한 유일한 장점은 예술이나 공예 기술 정도였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우월감은 결국 주변 모든 나라의 미움을 사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들의 종교는 이런 실용적이고 물질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상징만 가지고는 만족을 못했고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나무나 돌로 만든 신상이 있어야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복잡한 신화, 화려한 의식, 때로는 좀 관능적인 제사까지 그들의 종교는 아주 감각적이었죠. 이 책에서는 이런 점 때문에 그들의 종교가 유대교의 영적인 이상과는 완전히 반대편에 있고 오히려 이집트의 종교와 더 비슷했다고 평가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아시리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비교를 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두 위대한 문명을 비교하면서 아시리아가 어떤 독특한 위치에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당대의 거인이었던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직접 비교하는데요.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술을 한번 볼까요? 수천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던 이집트 미술관과 달리 아시리아의 예술은 아주 생동감이 넘치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어체계도 이집트보다 더 진보된 형태였고요. 종교적으로는 더 진지했고 무엇보다도 군사적인 능력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아시리아가 우리가 흔히 위대하다고 말하는 이집트 문명을 여러 면에서 뛰어넘는 아주 독창적이고 강력한 문명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시리아라는 민족을 만들어낸 대조적인 땅과 그 땅에서 단련된 사납고 교만한 사람들의 성격을 살펴봤습니다. 혹독함과 풍요가 공존하는 땅, 잔인함과 용맹함, 교활함과 우월감이 뒤섞인 사람들. 그렇다면 이런 성격을 가진 민족이 세운 지국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싸웠으며 어떤 문화를 꽃피웠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아시리아 제국의 심장부로 더 깊이 들어가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고대 동방세계의 위대한 제국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아시리아라는 땅 자체를 둘러보았다면 이번엔 그 땅의 주인이었던 사람들, 바로 아시리아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엔 아시리아의 그 광활한 땅을 함께 둘러봤잖아요. 그럼 과연 그 땅을 다스렸던 아시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의 기질, 또 성격은 어땠을지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민족이었냐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지금이야 뭐 명확하게 밝혀졌지만요. 예전에는 이게 증거가 워낙 부족해서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아주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역사가들은 정말 단편적인 정보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름 몇 개? 아니면 여기저기서 발견된 기록 조각 몇 개, 이런 것만 가지고 추측을 해야 했으니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래서 뭐 언어학자들이 나서서 왕이나 장군들의 이름을 분석하면서 여러 가설을 세우긴 했는데 사실상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이건 뭐 거의 상상에 가까운 추측들이었다고 봐야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혼란의 핵심이 딱 보입니다. 왼쪽을 보면요, 크테시아스 같은 초창기 그리스 역사가들이 남긴 기록이 있죠. 크세르크세스, 아리우스 이런 이름들은 아리아계, 그러니까 인도 유럽계의 이름이거든요. 이걸 보고 사람들은 지배층은 아리아계고 일반 백성들은 다른 민족이었나 하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의 언덕에서 아시리아 유물들이 대거 발굴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거기 새겨진 왕이나 관리들 이름을 보니깐요. 이게 웬걸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샘족 이름이었던 거예요. 이걸로 그냥 게임이 끝난 거죠. 지배층이든 일반 민중이든 모두가 샘족이었다는 게 명백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샘족이 대체 누구냐 궁금하실 수 있겠죠. 간단히 말해서요. 샘족은 고대 근동 지역에 아주 넓게 퍼져 살면서 언어랑 문화를 공유했던 하나의 거대한 민족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아카드인, 바빌로니아인, 그리고 히브리인까지 전부 이 샘족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인들도 바로 이 고대의 아주 중요한 민족 그룹의 일원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리아인이 샘족이라는 건 이제 거의 정설인데요. 이걸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언어예요. 유적지에서 나온 그 수많은 문서들을 보니까 문법 구조나 어휘가 명백하게 세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종교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나 종교 체계가 남쪽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샘족 계열, 칼데아인들의 것과 거의 똑같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역사 기록, 특히 성경에서도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시리아의 시조인 아수르가 남쪽 시날 땅에서 북쪽으로 와서 니누에를 세웠다는 구절이 나와요. 이 모든 조각들을 딱 맞춰보면 그림이 그려지죠? 아시리아인들은 남쪽의 다른 샘족들과 한 뿌리에서 나와서 북쪽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었다는 게 아주 명확해집니다. 자, 이렇게 그들의 혈통이 샘족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그들의 정신세계, 즉 종교는 어땠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방금 종교가 그들의 기원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과연 아시리아의 종교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거대한 제국을 이끌었던 그들의 영혼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시리아의 종교를 정말 강렬한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바로 조잡하고 물질적이며 심지어 관능적인 성격을 띤 신앙이었다고요. 여기서 물질적이다, 관능적이다 이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의 믿음이 어떤 고상하고 추상적인 정신생애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또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에 훨씬 더 집중되어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거거든요. 네, 바로 이 점이 그들의 종교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은요, 아주 실용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이상이라던가 영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은 별로 와닿지 않았던 거죠. 그냥 상식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기도할 수 있는 대상, 바로 나무와 돌로 만든 구체적인 신의 형상을 원했던 겁니다. 이건 더 고차원적이고 철학적인 종교들과는 아주 뚜렷하게 대비되는 지점이죠. 이 책에서는 아시리아 종교를 설명하기 위해 재미있는 비교 대상을 하나 끌어옵니다. 바로 이집트죠.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거대한 고대 문명이 종교적인 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어요. 복잡한 신화 체계, 막강한 힘을 가진 사제 개그, 또 화려하고 아주 정교한 종교 의식까지 정말 비슷하죠. 심지어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좀 관능적인 의식이 있었다는 점까지도 똑같습니다. 결국 두 제국 모두 종교를 굉장히 물질적이고 위계적이고 또 감각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실천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종교관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아시리아인이라는 민족 자체를 정의했던 그들의 국가적인 성격, 그 기질은 어땠는지 한번 해부해 보도록 하죠. 고대 근동을 공포에 떨게 했던 아시리아의 그 막강한 군사력,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이 책에서는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째, 일단 개개인이 타고나길 굉장히 용맹하고 강인했다고 해요.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달랐던 거죠. 둘째, 이렇게 타고난 용맹함에다가 주변 민족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전쟁 기술을 더했습니다. 소프트웨어라도 최신 버전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단계, 이건 마치 로마인들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그 강인함과 군사기술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아주 날카롭게 유지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전쟁이 그들을 단련시키는 훈련장이었던 셈이죠. 피의 성이요. 거짓과 강포가 가득하며 성경의 한 구절인데요. 이게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폭력과 잔인함으로 악명 높았던 아시리아에 대한 고대 세계의 평가가 그대로 압축되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말이죠. 그들의 잔인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시리아 군대가 지나간 곳은 폐허가 됐고 주변 민족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죠.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유별나게 피해 굶주린 민족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죽은 적의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 있잖아요. 이게 적을 모욕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내가 몇 명을 죽였는지 전공을 증명하기 위한 일종의 실용적인 목적이 더 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온화했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특히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하고 가혹한 처벌을 내렸는데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행위였습니다. 공포를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해서 다른 이들이 감히 반란을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려 했던 거죠. 아시리아인들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교활함과 기만을 아주 능숙하게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걸로 악명이 높았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보통 이런 배신은 약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카드잖아요. 근데 아시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명백한 강자였어요. 그들의 배신은 힘의 방종에서 나왔다고 이 책은 분석합니다. 우리는 강하니까 이래도 돼 라는 식의 우월감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그들의 도덕관념 속에서는 영리하게 상대를 속이는 것과 비열하게 술수를 쓰는 것 사이에 별다른 구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용맹함, 잔인함, 그리고 교활함까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모든 특성들을 하나로 꿰뚫는 아시리아인의 가장 핵심적인 성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바로 그들을 파멸로 이끈 치명적인 결함이 되기도 했죠. 그건 바로 압도적인 자부심이었습니다. 아시리아인은 자신이 접촉하는 모든 민족보다 무한히 우월하다고 느낀다. 이 문장 하나가 그들의 자부심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생각 가장 깊은 곳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신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유일한 민족이다. 다른 모든 민족은 우리보다 열등하다. 이 확고한 믿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이 뿌리 깊은 자부심은 그들이 남긴 역사 기록에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아시리아의 비문들을 한번 보세요. 거기엔 온통 승리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적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쓸려나가고 그들의 위대한 군대는 거침없이 진격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공식 기록에는 단 한 번의 패배나 후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자부심이 만들어낸 거대한 서사였어요. 우리는 신의 가호를 받기 때문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완벽한 정복의 이야기 말이죠. 자, 이렇게 스스로를 신화처럼 기록했던 아시리아인들인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후대 작가들이 전하는 이야기와 실제 기록 사이에 충돌이 발생합니다. 신화와 사실, 그 사이의 간극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충돌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은 그리스 역사가 크테시아스가 기록한 아시리아 왕들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나태하고 사치스러운 감각적인 쾌락에만 빠져 사는 그런 인물들로 그려놨죠. 그런데 오른쪽 아시리아의 유물에서 발견된 진짜 증거들은요,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시리아의 왕들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내고 사나운 사자를 사냥하고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는 데 바친 엄청나게 활동적인 야심가들이었어요. 신화 속의 나태한 군주와 역사 속의 에너지 넘치는 정복자,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아시리아인들의 이런 여러 특성들을 종합해서 그들이 고대 세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그들의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이집트와 비교하면서 말이죠. 이 표는 이 책이 아시리아와 이집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아주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자는 문명의 핵심적인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아시리아가 이집트보다 훨씬 우월했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예술만 봐도 이집트의 예술이 좀 경직되고 관습적인데 반해 아시리아 예술은 진보적이고 생명력이 넘쳤다고 평가하고요. 언어나 문자 역시 아시리아 쪽이 더 발전된 형태였다고 단언합니다. 심지어 종교마저도 아시리아가 더 진지하고 덜 타락했다고 보고요. 군사적인 용기와 천재성에 있어서는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아시리아가 압도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쭉 살펴보고 나니 아시리아인들이라는 민족의 초상이 좀 더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죠. 잔인했지만 용맹했고 교활했지만 동시에 진보적인 문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그들을 고대 세계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로 만들었던 압도적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동시에 스스로의 한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파멸로 이끈 양날의 검이기도 했죠. 그렇다면 말이죠. 아시리아인들이 가졌던 이런 강렬한 기질과 자부심, 그리고 그들만의 독창적인 예술 감각은 과연 그들이 남긴 건축물, 그러니까 웅장한 도시와 거대한 궁전에는 어떻게 녹아들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아시리아의 예술과 건축을 함께 탐험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리아 제국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고대 동방을 공포로 지배했던 막강한 힘, 이런 이미지가 먼저일 텐데요. 그럼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바로 그 아시리아 권력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절대 군주부터 시작해서 그 무자비했던 군대까지 제국을 움츠렸던 그 정교한 시스템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여정은요, 권력의 가장 꼭대기, 바로 절대군주라는 존재에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던 궁정의 인물들은 과연 누구였는지 살펴볼 거고요. 또 제국의 의지를 현실로 만들었던 그 무시무시한 전쟁 기계의 실체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어서 그들이 어떻게 도시를 정복했는지 그 잔혹한 기술을 들여다본 뒤에 마지막으로 아시리아에 맞섰던 사람들은 어떤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절대군주입니다. 짐이 곧 국가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되죠. 모든 권력은 단 한 사람, 아시리아의 왕에게서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자, 그럼 그 막강한 권위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짐이 곧 국가다 하면 프랑스의 루이 14세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이 말이 어쩌면 아시리아의 군주에게 훨씬 더 잘 어울렸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에서 왕은 그냥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국가 그 자체였고 그의 생각과 의지가 곧 법이었습니다. 제국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가 있다면 그 중심에서 모든 걸 돌게 만드는 핵심 축, 그게 바로 왕이라는 절대적인 존재였던 거죠. 왕의 권위는 크게 4개의 단단한 기둥 위에 서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군대를 이끄는 최고 전사로서의 역할이었고요. 둘째는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대제사제의 역할, 그리고 위대한 도시와 신전을 짓는 건설가이자 마지막으로는 자연의 질서까지 지배한다는 걸 보여주는 위대한 사냥꾼이었죠. 근데 이게 다 따로 노는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전쟁에서 이기면 신의 가호를 증명하는 게 됐고, 사냥에서 용맹함을 보이면 전사로서의 자격을 입증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4가지 역할이 서로 촘촘하게 얽혀서 왕의 절대 권력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줬던 겁니다. 왕이 했던 여러 활동 중에서요, 정말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럽게 여겨졌던 게 바로 왕실 사냥, 특히 사자 사냥이었습니다. 이건 뭐 단순한 스포츠나 오락이 아니었어요. 힘과 용기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아주 잘 짜인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이 사자 사냥이라는 게요, 그냥 숲으로 맹수를 쫓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잘 짜인 각본에 따른 일종의 정치적인 연극에 가까웠어요. 일단 우리에 가둬뒀던 사자를 경기장 같은 곳에 풀어놓고요. 그럼 왕이 전차 위에서 활을 쏘면서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죠. 가장 극적인 순간에 왕이 전차에서 직접 내려서 칼 한 자루만 들고 사자와 마주서는 겁니다. 자신의 용맹을 이보다 더 확실하게 증명할 수는 없었겠죠.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왕이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저 맹수들이 지배하는 자연계마저 통제해야 하는 질서의 수호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아주 강력한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1대1 대결의 순간, 그 긴장감은 정말 대단했겠죠. 물론 만약을 대비해서 창을 든 경비병들이 주변에 대기하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오직 왕에게만 향했죠. 왕궁벽에 새겨진 부조들을 보면 이 장면이 정말 집요할 정도로 반복해서 묘사되어 있어요.
가끔은 경비병이 위험에 처한 왕을 돕는 듯한 장면도 있긴 하지만 결국 맹수들의 왕인 사자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그 영광스러운 역할은 언제나 왕의 몫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좀 조작된 진실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국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왕의 이미지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사냥이 끝나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주 엄숙한 종교 의식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왕은 죽은 사자들을 땅에 나란히 눕혀놓고 그 위에 술 같은 액체를 붓는 헌주 의식이라는 걸 거행했습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피비린 내던 사냥은 신에게 바치는 신성한 제사로 그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다시 한번 신들의 총애를 받는 위대한 질서의 수호자임을 증명하면서 자신의 통치에 신성한 권위를 더 씌우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왕실 궁정입니다. 아무리 절대군주라고 해도 혼자서 이 거대한 제국을 다스릴 순 없었겠죠. 당연히 그의 곁에는 그 권력을 뒷받침하고 또 실행하는 복잡한 인물들의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실 궁정이죠. 이제 왕을 섬겼던 사람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궁정의 권력 구조를 크게 두 집단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상입니다. 왕 바로 다음 가는 최고 권력자이자 나라의 살림을 도맡는 행정가였죠. 사실상 왕의 대리인으로서 막강한 힘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환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왕의 개인적인 시중을 들면서 왕의 신뢰를 얻은 하인들이었는데요. 그 영향력은 어디까지나 왕 개인의 신임에 달려있다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재상의 권력은 점점 더 공고해진 반면에 환관들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궁정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한 궁전 부조를 보면 왕 한 사람을 위해서 무려 70명이 넘는 시종이 쫙 도열해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죠. 이건 단순히 왕이 부리는 사람이 많다는 걸 넘어서 그 자체로 왕의 권위를 과시하는 거대한 시각적 장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종들은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상징이었던 셈이죠. 보통 고대 사회 기록에서 여성의 이름은 찾아보기가 참 힘든데요. 예외도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에서는 왕비가 꽤 상당한 명예를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세미라미스 여왕으로 잘 알고 있는 인물, 아시리아어로는 삼무라밋이라고 불렸는데요. 이 여왕의 이름이 공식적인 봉헌물에 남편인 왕과 나란히 언급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당시 고대 동방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대단한 영이었다고 해요. 아마 그녀가 단순한 왕의 배우자를 넘어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무자비한 전쟁 기계. 왕의 의지를 현실로 만들고 제국을 건설했던 핵심 동력, 바로 아시리아 군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잘 훈련되고 무자비했던 이 군대는요, 고대 동방세계 전체에 그야말로 공포를 각인시킨 존재였습니다. 성경 이사야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의 말발굽은 부식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라. 다가오는 아시리아 군대를 묘사한 말인데요. 이 한 구절만 봐도 당시 사람들이 아시리아 군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생생하게 느껴지죠. 이건 그냥 강한 군대가 아니었어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처럼 거대한 회오리바람처럼 인식되었던 겁니다. 그들의 진군은 곧 파괴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강했던 이유는 바로 각 병과가 아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부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적진을 뚫어버리는 강력한 충격력의 전차부대, 그리고 전장을 빠르게 누비면서 적을 교란하는 기병대, 마지막으로 전선의 중심을 굳건하게 지키는 보병대가 있었죠. 이 세 부대가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적을 압도하는 막강한 통합 전투력을 발휘했던 겁니다. 원정을 떠나서도 아시리아 군대의 철저한 규율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동할 때마다 방어벽으로 둘러싸인 타원형의 진지를 구축했는데요. 그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왕의 막사가 자리 잡았죠. 이 야영지는 그냥 잠시 머무는 숙소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움직이는 요새였어요. 적의 심장부에 아시리아의 질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일종의 축소판 제국이었던 셈입니다.
저 적군이 탁 트인 들판에서 벌이는 야전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자신들의 가장 튼튼한 요새, 도시로 도망치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시리아 군대의 진정한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바로 체계적이면서도 무시무시했던 그들의 공성전 기술입니다. 아시리아의 공성전은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일단 가장 빠른 방법, 사다리를 이용한 돌격으로 기선을 제압하려고 시도합니다. 이게 막히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성벽 아래로 땅굴을 파서 기초를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거대한 공성추로 성문을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걸로도 안 된다, 그러면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흙으로 거대한 경사로를 쌓아 올려서요, 가장 방어가 취약한 성벽의 윗부분을 직접 공격하는 거죠. 이렇게 다각적이고 끈질기게 공격해 오는데 성 안에서 버티는 사람들의 희망은 정말 서서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특히 덥고 건조한 중동의 기후에서 불은 그 어떤 공성 무기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이 점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했죠. 횃불을 던져서 아무리 견고하게 만든 나무 성문이라도 결국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활활 파오르는 성문은 그저 방어선이 뚫렸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 불길은 성 안 사람들의 저항 의지까지 함께 태워버리는 공포의 상징이었고 곧 닥쳐올 끔찍한 파멸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이야기. 패배의 끔찍한 대가입니다. 도시가 함락됐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죠. 아시리아의 목표는 단순한 정복에서 완전한 통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강요한 건 평화가 아니었어요. 다시는 저항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잔혹한 복종이었습니다. 저항했던 도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면 정말 끔찍하고도 철저합니다. 먼저 도시의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 신전의 우상까지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도시는 불태워지고 성벽은 완전히 허물어버리죠. 도시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꼬챙이에 꿰이거나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등 끔찍한 방식으로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주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향에서 완전히 뿌리 뽑혀서 제국 곳곳의 낯선 땅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분노에 찬 학살이 아니었어요. 정복당한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파괴해서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저항의 싹까지 잘라버려려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제국 통치 정책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의 정점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포로가 된 귀족들은 야영지에 옥자를 차리고 앉은 아시리아 왕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왕은 직접 그들의 운명을 선고했죠. 때로는 처형을 명령하기 전에 아주 자랑스럽다는 듯이 그들의 목을 발로 밟는 굴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건 절대 권력에 대한 아주 개인적이고도 공개적인 과시였어요. 이 장면은 부조에 그대로 새겨져서 제국 전역에 왕의 무서운 권위를 알리는 일종의 선전물로 활용되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악명 높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이 대규모 강제 이주 정책인데요. 이게 그냥 사람들을 아무데나 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전략적인 의도가 있었죠. 서로 다른 민족들을 제국 전역에 걸쳐서 뒤섞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메디아로 보내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데려다 놓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있던 지역 공동체와 충성심은 와해되고 사람들은 고향과 뿌리로부터 단절되어서 저항할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낡은 국가를 해체하고 오직 아시리아가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고안된 아주 교활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시리아는 왜 이렇게까지 의도적으로 그리고 유명할 정도로 잔인했던 걸까요? 이 책에서는 그 답이 단순한 가학증이나 잔인함을 즐겼기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보다는 제국의 자부심과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이 만들어낸 일종의 계산된 공포 전략이었다는 거죠. 잔인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광대한 제국을 하나로 묶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수단으로서 잔인함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아시리아에게 공포는 곧 통치 그 자체였던 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책은 바로 고대 동방세계의 7 위대한 군주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시리아 제국에 관한 장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따라가 볼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이 거대한 제국이 어쩐지 힘을 잃고 쇠퇴의 길로 접어들던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위대했던 제국의 빛이 서서히 발해가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순간에서 말이죠. 이 책의 묘사에 따르면요, 당시 아시리아 제국의 심장부였던 수도 니네베는 과거에 팽팽했던 군사적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고 나태함과 쾌락에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뭐랄까, 제국 전체가 깊은 무기력에 빠진 듯한 모습이죠. 왕은 화려한 궁전에서 안락한 삶에 취해 있었고 백성들 역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방종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정체되고 사치스러운 시대가 곧이어 닥쳐올 극적인 경고의 무대가 되어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바로 그때 도시 한복판에 나타난 예언자 요나가 외친 한마디였습니다. 40일 후면 이 거대한 도시 니네베가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짧은 예언 하나가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던 거죠. 이 책의 기록을 보면 왕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왕좌에서 내려와 화려한 왕복을 벗어던지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제위에 앉았다고 합니다. 왕부터 가장 낮은 신분의 평민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모두 금식을 하며 신에게 부르짖었죠. 그 결과 예언되었던 재앙은 잠시 미뤄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당시 니네베가 얼마나 깊은 도덕적 위기에 처해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니네베의 극적인 회개로 재앙은 잠시 비껴갔지만 제국을 좀먹고 있던 근본적인 쇠퇴의 흐름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참 아이러니하죠. 바로 이 연약함과 혼란의 시기 속에서 아시리아의 힘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복원하고 그 경계를 넘어 제국을 확장할 운명을 지닌 새로운 통치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제국의 역사에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아주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네, 그 인물은 바로 티글라트 필레세르 2세입니다. 그의 출신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국에 미친 영향이 그야말로 즉각적이고 엄청났다는 겁니다. 그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전임자들의 나약함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지칠 줄 모르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연표가 그의 통치 기간을 아주 잘 요약해줍니다. 그야말로 끊임없는 전쟁의 소용돌이였죠. 기원전 745년 왕위에 오른 바로 그 해부터 남쪽의 바빌로니아 원정을 시작으로 서쪽의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그의 군대는 말 그대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잃어버렸던 영토를 체계적으로 되찾고 제국의 국경을 끊임없이 바깥으로 밀어냈던 겁니다. 그의 첫 번째 주요 서방 원정의 상대들을 한번 보시죠. 다마스쿠스, 사마리아, 티레 같은 강력한 도시 국가들은 물론이고 여왕이 다스리던 아랍 부족, 그리고 유다 왕국의 군대까지 정말 다양한 세력들이 연합해서 그에게 맞섰습니다. 이 목록만 보아도 당시 서아시아의 정치 지형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티글라트 필레세르는 이 연합군을 격파하고 팔레스타인 깊숙한 곳까지 아시리아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이어진 두 번째 전쟁은 성격이 조금 달랐습니다. 훨씬 더 징벌적인 성격을 띠었죠. 이스라엘 북왕국의 넓은 영토가 아예 아시리아의 지방 행정구역, 즉 주로 편입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아는 아시리아 제국의 가장 미소운 정책 중 하나인 대규모 강제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건 단순한 정복을 넘어서는 겁니다. 피정복민들의 공동체를 해체하고 정체성을 뿌리째 뽑아서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려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제국의 통치술이었습니다. 티글라트 필레세르 2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왕국의 비극적인 마지막 장은 그의 후계자들 손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이미 그의 원정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릴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는 아시리아의 무거운 멍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인 도박을 합니다. 매년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고 당시 아시리아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손을 잡으려고 한 거죠. 전략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행동은 결국 아시리아라는 거대한 전쟁 기계와의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대결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파멸적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저항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끈질겼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한 도시에 대한 포위 공격이 3년이나 지속되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도시의 방비가 견고했고 주민들의 저항 의지가 대단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결국 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포위전 도중에 아시리아의 왕 샬마네세르 4세가 죽는 이변까지 있었지만 그의 뒤를 이은 사르곤 2세가 결국 이 기나긴 포위전을 끝내고 도시를 함락시키죠. 이 사마리아의 함락은 아시리아 제국의 역사에서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7만 2090. 이 숫자는 사마리아를 최종적으로 함락시킨 왕 사르곤이 직접 남긴 기록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가 정복된 도시 사마리아에서 강제로 끌고 간 주민의 정확한 수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숫자를 자랑스럽게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 자체가 아시리아인들이 자신들의 이런 무자비한 행정적 효율성과 정복의 철저함을 얼마나 과시하고 싶어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한 도시의 운명이 송두리째 뽑혀나간 흔적인 셈이죠. 이 책에 따르면 이것은 결코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정복된 민족의 민족적 정체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들의 땅에서 다시는 반란의 싹이 트지 못하도록 고안된 아주 치밀하고 잔혹한 국가 정책이었죠.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들은 고향에서 수백,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제국 곳곳의 낯선 땅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시리아는 그들의 민족적 유대감을 끊고 제국에 대한 통제력을 극대화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르곤의 쥐를 이은 그의 아들 사네립의 시대에 이르면 아시리아 제국의 자부심과 군사력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정점에 도달합니다. 그의 이름은 곧 아시리아의 거만함, 폭력성, 그리고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네립이 벌인 수많은 원정 중에서도 특히 유다 왕국 침공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쟁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 이유는 아주 특별한데요. 바로 정복자인 아시리아 쪽의 기록과 피정복자였던 유다 쪽의 기록, 즉 히브리 성경에 이 사건이 모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다른 관점의 기록을 통해서 이 역사적 사건을 보다 입체적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산헤립의 승리를 자랑하는 비문과 성경의 기록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왼쪽의 아시리아 기록을 보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만들었다면서 자신들의 압도적인 군사적 성공을 아주 거만하게 자랑하고 있죠. 반면에 오른쪽의 성경 기록은 막대한 조공을 바쳐서 위기를 모면하려 했지만 아시리아의 압박이 계속되었고 결국 신앙적인 대응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양쪽이 기억하고 강조하는 부분이 이렇게나 다른 겁니다. 사네립은 단순히 군사력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심리전에도 아주 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절단 랍사게를 예루살렘 성벽 바로 아래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시브리 말로 왕을 거치지 않고 성벽 위에 백성들이 직접 들으라는 듯이 외치게 하죠. 너희 왕에게 속지 마라. 지금까지 어떤 민족의 신이 우리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해낸 적이 있느냐? 이런 식의 조롱 섞인 말로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고 내부로부터의 항복을 유도하려 했던 아주 교활한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심리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랍사게가 떠드는 동안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침묵을 지켰고 히스기야 왕은 군사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신에게 의지하는 길을 택했죠. 이렇게 이 길고 긴 공성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극적인 절정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이 책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은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시리아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는 것이죠. 하룻밤 사이에 군대의 주력이 전멸하는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사네립은 결국 포위를 포기하고 수도 니네베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사네립이 남긴 자랑스러운 전쟁 기록에서는 이 치욕스러운 재앙에 대한 언급을 단 한 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다 원정이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났다고는 하지만 사네립의 유산을 전쟁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가 중 한 명이기도 했거든요. 전쟁터에서 돌아온 그의 관심은 이제 제굴의 수도 니네베를 그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드는 데 쏠렸습니다. 그는 니네베에 스스로 경쟁자 없는 궁전이라고 이름 붙인 어마어마한 궁전을 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전의 벽을 가득 채운 정교한 부조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시리아 세계를 아주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독특한 창을 제공해주죠. 수많은 부조들 중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기념비적인 건물들을 건설하는 과정 그 자체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한 장면들입니다. 사네립의 부조는 이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수십 톤에 달하는 거대한 돌덩이를 옮기기 위해 동원되었던 놀라운 공학 기술과 동시에 그 이면에 숨겨진 잔혹한 인력 동원을 꼼꼼하게 묘사하고 있죠.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거대한 밧줄에 매달려 썰매를 끄는 모습, 그리고 작업반장들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그들을 독려하는 모습까지.
이는 아시리아 제국의 힘이 단순히 군사력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처럼 수많은 인간을 조직하고 동원할 수 있는 능력에도 기반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위대한 건축가이자 오만한 정복자였던 사네립. 하지만 그의 통치는 아이러니하게도 궁중음모와 아들들에 의한 암살이라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아들 에사르하돈은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형제들과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벌여야 했지만 결국 승리하여 제국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로 이끌게 됩니다. 에사르하돈은 아버지 사네립과는 결이 다른 아주 전략적이고 계산적인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무자비한 군사적 정복과 함께 이 광대한 제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정치 정책들을 펼쳤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무자비하게 파괴했던 도시 바빌론을 재건한 것은 바빌로니아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유화책이었고요. 유다의 므낫세 왕을 사로잡았다가 다시 풀어준 것은 관용을 통해 봉신국을 통제하는 고도의 정치적 술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사르하돈은 그의 선조들이 오랫동안 꿈꾸었지만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위협을 달성합니다. 바로 이집트 정복입니다. 이 승리로 나일강의 유서 깊은 고대 문명이 아시리아의 통제 아래 들어오게 된 거죠. 이것은 아시리아 제국 권력의 절대적인 정점을 찍은 사건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원한 경쟁자이자 또 다른 축이었던 이집트를 굴복시켰다는 것은 아시리아인들에게 상상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을 겁니다. 유다왕 므낫세의 사례는 에사르하돈의 정교한 제국 통치 전략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먼저 반란을 일으킨 그를 쇠사슬로 묶어 멀리 바빌론까지 끌고 가면서 아시리아의 압도적인 힘을 과시하고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그런 다음 계산된 자비를 베풀어 그를 다시 왕위에 앉혀줌으로써 완벽한 복종을 유도하는 방식이죠. 므낫세를 죽이는 대신 살려서 돌려보냄으로써 에사르하돈은 유다 땅에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대리인을 둘 수 있었던 겁니다. 티글라트 필레세르 2세부터 에사르하돈에 이르기까지 신아시리아 제국의 위대한 왕들 아래에서 제국은 그야말로 영광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토록 광대하고 복잡하며 또 잔혹한 방식으로 관리되던 이 거대한 국가가 과연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정복으로 쌓아올린 영광의 무게는 오히려 제국 자체를 서서히 짓누르기 시작했고 그 거대한 구조물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정점 이후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지 롤린슨의 책 고대 동방의 7 위대한 군주국을 따라서 아시리아의 흥망성쇠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 이제 정말 그 마지막 장입니다. 한때 온 세상을 호령했던 이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먼지 속으로 사라져갔는지, 그 영광이 어떻게 재가 되었는지 그 장엄한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뭐랄까, 역사의 모든 페이지는 똑같은 진리를 속삭이는 것 같아요. 하늘을 찌를 듯한 위세로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제국이라도 결국엔 시간의 무게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도, 몽골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아시리아까지도. 그 누구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들의 종말은 단순히 힘이 약해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가 그야말로 막을 내리는 거대한 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진짜 질문이 시작됩니다. 수세기 동안 주변 민족들을 그야말로 공포로 지배하고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아시리아, 그 철옹성 같던 제국이 도대체 왜,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고 또 완벽하게 역사 속에서 지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 거대한 붕괴의 균열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 그런데요, 멸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영광의 가장 높은 곳을 봐야 합니다. 마치 꺼지기 직전의 불꽃이 가장 밝게 타오르는 것처럼 아시리아의 마지막 영광은 센나케립 왕과 그의 손자 아슈르 바니팔의 시대에 가장 눈부시게 빛났거든요. 센나케립은 그냥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뭐랄까, 후기 아시리아 제국의 영혼, 그 자체를 구현한 인물이었어요. 24년 동안 통치하면서 아시리아의 거침없는 오만함, 무자비한 폭력성, 그리고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그 힘의 화신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곧 공포의 다른 이름이나 마찬가지였죠. 센나케립의 통치 기간은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그의 군하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대지를 짓밟았죠.
남쪽으로는 끊임없이 반항하던 바빌론을 무릎 꿇렸고 동쪽으로는 험준한 자그로스 산맥의 보족들을 복속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쪽으로 칼끝을 돌려서 페니키아의 부유한 도시들과 레반트 지역을 휩쓸었는데요. 이 원정의 정점에는 바로 성서에도 기록된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를 새장 속의 새처럼 예루살렘에 가두었다. 이 문장은 센나케립이 직접 남긴 기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오만한 비유에서 그의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스스로를 거대한 사냥꾼으로, 다른 왕들을 그저 한낱 사냥감 정도로 여겼던 거죠. 바로 이 한 문장에 당시 아시리아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늘을 찌르듯한 자신감은 정말 단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립니다. 유다 원정은 거의 성공 직전이었는데 이집트 국경 근처 펠루시움이라는 곳에서 아시리아 군대가 정말 미스터리한 재앙을 맞이하거든요. 성서에서는 주의 천사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게 뭐 역병이었든 아니면 다른 이유였든 분명한 사실은 아시리아 대군이 계멸적인 타격을 입고 갑작스럽게 퇴각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센나케르베의 유산이 피로 얼룩진 전쟁터에만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그는 칼만큼이나 돌을 잘 다루는 왕이었습니다. 이제 위대한 건축가로서 자신의 권력을 돌에 영원히 새기려고 했던 그의 또 다른 면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수도 니네베에 스스로 경쟁자가 없는 궁전이라고 이름 붙인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세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사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궁전의 모든 벽면은 그의 승리와 정복을 기록한 정교한 부조로 가득 채워져 있었죠. 한마디로 거대한 선전물이었던 겁니다. 그에게 예술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권력을 과시하고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셈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궁전 부조에 기록된 건데요. 거대한 라마수 석상을 운반하는 과정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먼저 산에서 수십 톤이나 되는 돌을 잘라냅니다. 이걸 썰매에 실어서 강까지 옮긴 다음에 배에 태워서 운반하죠. 그리고 마침내 육지에서 수천, 어쩌면 수만 명의 노동력이 오직 밧줄과 지렛대만으로 이 거대한 괴물을 궁전 문 앞까지 질질 끌고 옵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가 왕의 절대 권력과 제국의 동원력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 그 자체였던 거죠. 센나케립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그의 손자인 아슈르바니팔이 왕좌에 오릅니다. 바로 이때 아시리아 제국은 역사상 가장 눈부신 영광의 정점을 맞이하게 돼요. 그의 통치 아래 제국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정말 세상에 더 이상 적수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슈르바니팔 시대의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제국의 그림자가 고대 세계 전체를 쥐덮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쪽으로는 저 멀리 나일강의 이집트가 굴복했고 동쪽으로는 오랜 숙적이었던 엘람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바빌론은 밤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고요. 북쪽의 군대는 아르메니아의 추운 고원까지 진격했습니다. 서쪽으로는 타우루스 산맥 넘어 소아시아까지 지배했죠. 그야말로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세계 전체가 아시리아 왕의 발 아래 놓여 있던 겁니다. 성서의 한 예언자는 당시 아시리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가지가 아름답고 키가 크도다. 이 비유는 아시리아가 주변 민족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웅장하고 위압적이고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거대한 나무. 하지만 동시에 그 거대한 그늘 아래에서는 다른 어떤 생명도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참 아이러니한데요. 이 무자비한 팽창의 시대가 아시리아 예술이 가장 세련되게 발전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왕의 사자사냥을 묘사한 부조들은 이전의 모든 예술을 뛰어넘는다는 평가를 받아요. 딱딱하게 굳어있던 표현에서 벗어나서 죽어가는 사자의 고통스러운 표정이나 마지막까지 경련하는 근육의 떨림까지 정말 극도의 사실성으로 포착해냈습니다. 힘과 잔혹함 그리고 아름다움이 아주 기묘하게 공존하는 아시리아 예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모든 영광에는 끝이 있는 법이죠. 바로 그 정점에서 제국의 운명은 극적으로 전환됩니다. 아시리아인들이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재앙이 북쪽의 차가운 땅에서부터 거대한 눈사태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스키타이. 북방에 얼어붙은 초원에서 온 이들은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냥 거대한 유목민의 파도였습니다. 성벽도 없고 도시도 없이
말 위에서 사는 그들은 아시리아의 정교한 전쟁 기계가 한 번도 상대해 본 적 없는 그런 적이었죠. 예측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자연재해처럼 그들은 문명의 경계선을 넘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그들의 관습을 거의 공포에 질려서 기록했어요. 마차 위에서 살고 씻는 대신에 증기로 몸을 덮이는 사람들. 하지만 정말 끔찍한 건 전쟁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전투에서 처음 죽인 적의 피를 마시고 적의 두피를 벗겨서 허리춤에 장식처럼 달고 다녔다고 해요. 심지어 가장 미워했던 적의 두개골로는 술잔을 만들어서 썼다고 하니 아시리아인들조차 경악할 만한 야만성이었던 거죠. 그들의 침공은 마치 성서에 나오는 재앙, 거대한 메뚜기 떼 같았다고 합니다. 하늘을 뒤덮는 숫자로 밀려와서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거죠. 그들의 진격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비옥한 땅 대신 오직 황무지만이 남았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이어진 스키타이의 침략은 아시리아라는 거인의 힘줄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국토는 황폐해졌고 군대는 지쳤고 무엇보다 제국은 무적이라는 신화가 깨져버렸죠. 그리고 아시리아의 오랜 적들은 피냄새를 맡은 굶주린 늑대들처럼 바로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최후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한쪽에는 스키타이 침략의 혼란을 틈타서 힘을 회복한 메디아와 바빌로니아, 수세기 동안의 억압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타는 동맹이었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수십 년간의 전쟁으로 국력이 다 소진되고 자신감마저 잃어버린 아시리아가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이제 사냥감이 될 차례였던 겁니다. 제국의 붕괴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메디아의 왕 키악사레스가 스키타이 세력을 정리하고 바빌로니아와 동맹을 맺자마자 연합군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아시리아의 심장 니네베로 진격했습니다. 오랜 포획 끝에 경쟁자가 없는 궁전을 자랑하던 그 난공불락의 도시는 마침내 함락되었죠. 그리고 승리자들은 수백 년간 쌓인 증오를 그 도시 위에 남김없이 쏟아부어서 그곳을 지도에서 영원히 지워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토록 강대했던 제국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을까요? 외부의 침략만이 원인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마치 쓰러진 거인을 부검하듯이 제국의 근본적인 구조와 그 안에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던 치명적인 결함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통일된 제국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저 왕국들의 집합체에 불과했습니다. 정복당한 민족들은 자신들의 왕, 법, 종교를 그대로 유지한 채 오직 조공과 충성 맹세라는 아주 얇은 끈으로만 묶여 있었던 거죠. 이건 단단한 바위가 아니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 위에 세운 거대한 성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구조는 결국 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리아의 힘이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바빌론 같은 속국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아시리아는 더 큰 공포와 폭력으로 이걸 억눌렀고요. 이 악순환이 제국 전체의 힘을 계속해서 갉아먹었던 거죠. 수세기 동안 쌓인 잔혹함은 제국 주변을 온통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스키타이라는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때 제국을 위해 싸워줄 동맹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모두가 그 거인이 쓰러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시리아의 마지막 죄를 털어내면서 우리는 이 묵직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눈부신 예술, 웅장한 궁전, 산더미처럼 쌓였던 황금은 사실 제국의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이자 피할 수 없는 파멸의 경고는 아니었을까요? 롤렌슨의 책은 아시리아의 역사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화려한 물질적 번영의 순간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몰락의 시작점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